안녕하세요. 유시민 김상욱의 알고 보면 쓸모있는 과학 공부 이야기 합동 북콘서트 알쓸 과학공의 중계를 맡게 된 딴지일보 편집장 김창규, 동아사이언스 과학기자 신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작가님들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러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의 저자 김상욱 박사님이랑 그리고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유시민 작가님을 모십니다. 두 분은 서로의 책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서로는 서로의 책을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본인 책을 안 들고 나오시고. 근데 이제 읽어봤더니 인간에 대한 거는 너무 적더라고. 우리 이제 문과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제가 김상욱 선생님 책이 많잖아요. 이제 양자 공부도 있고 과학 공부도 있고 뭐 떨림과 얼림도 있고. 떨림과 얼림은 표지 띠지에 저 여러 걸 쓰기도 하셨죠. 그랬는데 아니 출판사에서 써도 되냐고 그래서 김상욱 선생님 책인데 뭐 영광입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쓰시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까지 포함해서 보면서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책을 쓰는 것은 저 같은 문과가 책을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사실 인문학 쪽은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였어 이제 보니. 아니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자유도가 높아요. 굉장히 서술의 자유도가. 그런데 이제 과학은 한 개라도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쓰게 되면 완전히 인생에 금이 가는 거예요. 확정된 과학적 사실만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죠. 근데 책을 계속 써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도 한 땀 한 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오류가 없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하나 일관된 체계로 이렇게 사슬로 묶어서 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구나. 그런 거 그냥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알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써도 보통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해주는 인문학 하시는 분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정말 막 그 감동에 막 물결이 불려오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님 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일부러 안 가져왔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작가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책을 과학자들은 읽지 않으면 좋겠다. 안 읽은 척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하지만 과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 시민쌤 말씀을 들어야지. 책을 읽지 말아야겠다. 끝인가요? 아니, 그 맥락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너무 겸손하시다 보니 이 내용들을 과학자에게 보여주기는 좀 부끄럽다 이제 그런 취지로 쓰신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읽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도 과학이 이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모른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모르는지를 몰라요.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어려운데 사실 모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다양하지만 모를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톨스토이의 갑자기 문장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행복한 집안은 비슷하지만 안내 가르는가요? 불행한 집안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처럼 정말 모르는 것도 저마다의 이유로 다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찔린다. 이제 문과 분들이 어떤 지점을 어떻게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이 그 과학을 하신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렇게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이 우리의 분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신다고 했을 때부터도 참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책이 나오고 또 책이 이렇게 잘 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꼭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줄여봤어요. 109,932자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 다 보느라 눈 빠진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김상욱 박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이었는데 물리학자로서 인간 사회 전체를 총괄하고 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 이런 약간 경험이 궁금하셨나 봐요. 한마디로 뭐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제 분야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주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물리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책을 써왔다가 이 책은 전면적으로 이제 물리학, 물론 그 다른 과학 분야긴 하지만 한 발짝만 그 제 선을 넘어가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특히 어떤 지식들은 어떻게 재가공하고 다시 배치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문장으로 이걸 쓸 때 그 문장의 단어나 어떤 조사 같은 것을 약간 이게 조금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불안해가지고 다시는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에세이 같으면 모를까 이렇게 각 잡고 쓰는 책을 또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생명 파트는 이제 저도 다른 분에게 이렇게 감수도 맡기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를 넘을 때에 받는 압박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 혹은 두 분 다 과학을 접하고 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거요? 네, 과학하면서 그래도 이건 나 못 믿겠는데? 뭐 이런 거. 아, 믿을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네.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알겠는데 네. 그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예컨대 그 지금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도 돌잖아요. 이제 밀키웨이. 네. 그러면 우리 은하에 나선형팔이 있고 그 뭐 어디 후미진데 평범한 별 하나가 태양이고 그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지구 껍데기에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걔네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공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은하 자체가 도니까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태양 주변을 이렇게 행성들이 도는 게 우리가 어릴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림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태양이 뺑 가면 거기에 뭐 상어가 가는데 무슨 물고기가 상어 이빨 청소하는 애가 따라가듯이 그렇게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따라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겠다. 예. 지금 내가 저 위에 있단 말이야. 엄청 빠른데 막. 예. 그게 어. 우리 KTX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실감은 안 되는 거죠. 신기한데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예. 너무 신기하게 보는데 저 안에 내가 있다는 건 실감이 안 돼요. 과학 공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그게 숫자로 이렇게 뭐 초속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고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니까 정말 헉헉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정말 실감은 안 돼요. 작가님도 그렇게 물리학자의 생각하셨다니. 경험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제가 멈칫했던 이유가 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얘기를 과학에 붙여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과학자들도 어떤 이론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니? 되게 이상한 표현인데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진화론이란 거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이론이고요. 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뭔가 그 어떤 근거가 없어도 그걸 내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기 때문에 되게 좀 약간 그렇지. 그 꺼려지는 그런 표현. 믿는다면 주여. 예.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문의 의도가 너무나 이게 그 이상하거나 그렇죠. 뭐 실험과 잘 일치하고 이론이 병합적이지만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론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맞습니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아, 예,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처음 과학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역학, 물론 양자역학은 물리학자들 다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거치면서는 정말 이상한 것이 있나 이 세상에? 뭐 그런 생각도 나중에 하게 돼요. 심지어 이제 그 유시민 선생님이 쓰인 책에도 나오지만 그 양자역학의 세계가 너무나 이상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하지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수많은 실험적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뭐 괴상하다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지기는 했어요. 끝없이 우리는 단지 이제 그것이 그 인간이 느끼기에 이상한지는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해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끝없이 이제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가 맞는지 이제 그런 것들만 자꾸 챙기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그런 질문이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두 분한테 같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과학과 인문학의 뿌리가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가? 두 분은 인간다움이란 무엇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인간다움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진중한 것.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약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다운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본성 그대로 살면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르지? 우리는 그것과 다른 우리 자신의 어떤 지향이 있어야 그 인간 아니야?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살 뿐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들은 각자 자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다음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 이게 인간의 여러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는 어떤 권리 네.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고요. 저는 뭐 가장 인간다운 것은 어떤 삶이 더 훌륭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다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네.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추상 명사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언제나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다움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라고 끝없이 의문을 던지는 것이 인간답다고 생각해요. 왠지 좀 밟히는 느낌. 네,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그 인간이란 존재는 거대한 우주 속 티끌보다 작은 존재라는 게 긍정적인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허무함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허무한 걸 어떡하겠어요? 허무한 건 허무한 거죠. 네. 허무한 건데 그 허무라는 그 단어가 빌허자에 없을 무자잖아요. 우주의 본질을 우리 삶의 본질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허무한 게 나쁜 게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은 허무라는 것은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허무하니까 그 허무한 삶에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서 채우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거 이것도 좋겠다는 거지. 그걸 안 채운다고 해가지고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왜 허무할까? 사실 이게 되게 언제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네. 그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을 하질 않아요. 과학자들이 항상 정의를 물어보고 다시 곱씹고 하는 이유가 대개의 경우 질문이 잘못돼서 헤맬 때가 많아서 그래요. 과학의 역사에서는 어려운 그 시점들이 그 질문이 어려워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못해서 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달이 안 떨어지나? 달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나? 이게 올바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떨어지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왜 허무할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평등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전근대 시대에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는 선택받은 신의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기는 정말 그 하늘의 선택을 받고 내가 신과 대화를 해서 사람들을 통치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주 신성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느끼는 이 공허감은 어떤 의미 가질까요? 이 사람이 느끼는 공허감은 사실 그 전에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전에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껴서 공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느꼈던 과학의 발견의 역사에서 무수하게 느꼈던 공허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생명체도 아니고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이 지능도 기계가 똑같이 또는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공허감과 허탈감은 사실 곱씹어보면 우리가 그만큼 오만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은 전 사실 불교에서 모르는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불교라고 누가 그러던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게 우주의 본질인데 자꾸 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공허해지죠. 나는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대단하지 않아서 공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내 몸이 원자로 돼 있고 원자들의 작동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지 이게 왜 공허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공허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지만 전 그래도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 공허감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변해가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공허할 때마다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보죠. 그래서 내가 또 오만한 건 아닐까, 내가 사실은 오만한 게 아닐까. 인공지능 보면서도 그래 우리가 오만해서 그러는 거겠지. 물론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세상에 성공허하고 의미 없고 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린 여기에다가 내가 공허한지 알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쓸데없는지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라고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세상은 공허하다 이러고 있지 않고 여전히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쓸데없지만 뭐 꾸미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향수도 뿌리고 지금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예쁜 말도 해보고 이런 게 다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공허를 극복하는 시지프의 신화의 결론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 헛된 일이지만 시지프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인간이 결국 이 우주에 대한 그 모든 사실로부터 깨달아야 되는 마지막 진리가 아닐까. 세상은 공허하고 하지만 별 문제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김상훈 선생님이 다른 형태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아놨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의 끝날갈 무렵에 호모사피엔스 연구보고서 요약이라는 이 김상훈 선생이 요약한 그러니까 작성자가 우리 은하 글리제 581D 동물학자 리차드 도김수 아마 도킨스를 이제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구인이 아닌 어떤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을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요약본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이제 문장이 있냐 하면 연구 결과 인간은 유전자와 상관없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상상의 허구를 만들고 그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군집을 유지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허구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어요. 존재하는 증거가 없는 것을 믿어요. 사실 뭐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인권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물질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허구를 믿는 능력이라는 이 특성을 잘 기술한 문장이에요. 많은 책들에 보면 이 취지로 써진 문장들이 있죠. 도킨스의 책에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허망함과 관련해서 보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과학적 사실과 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고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과학적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학적 사실을 배척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다 인문학자가 만든 거예요. 과학자들은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잖아. 사람들은 급해. 누군가는 대답을 해줘야 돼.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인문학자고 그게 인문학의 장점이고 인문학의 존재 이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학자만 믿고는 못 살아. 우리에게는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허구가 필요해요. 때로 깨져나가더라도. 지금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소수의 권력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할 것 같은데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작가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시죠. 진화생물학 책을 보다 보니까 사회적 위계와 서열을 만드는 본성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뿌리 깊은 바꾸기 어려운 본성 중에 하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침팬지하고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이런 거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와 이게 이 자본주의적 착취 대공장 시스템 이 자본주의적인 고용
피고용 관계 뭐 이런 것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지만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대자본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네. 이 질문은 진짜 대답하기 어려워요. 인간이 사회적 계급과 위계가 발생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문제인데 여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문제고 이제 약간의 그런 개선책들을 이리저리 마련해서 좀 진도가 많이 나간 사회도 있고 진도가 덜 나간 사회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런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의 삶은 그 모순이 없어져야만 개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사회적 모순과 이런 불합리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각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다소 우울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어려운 이제 주제잖아요. 모두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런 걸 주제로 사실 수많은 그 대담이나 수많은 책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과 이과 분들이 나오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그 제가 본 책 중에는 그 유명한 철학자 그 알랭드 보통이랑 이과 쪽에서는 그 스티븐 핑커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논쟁하고 할 때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일단 그 문과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한 이런 미래의 모습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봐서 최대한 이걸 통제하고 어떻게든 아니면 안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고 이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낙관적으로 봐요. 낙관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잘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사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과학을 안 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과학자가 왜 이걸 하냐고 물어보면은 결국은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처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거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서 착취의 도구로 쓸 거란 걸 알면 안 하겠죠. 근데 일단 만들 때는 다들 이거 가지고 잘 될 수 있을 거야. GPT건 인공지능이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일을 안 하고 기계만 일을 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과 사람들의 그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그 이야기를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과 사람들에는 어떤 정체성이기도 한 거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낙관적인 쪽에 속하는데 사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낙관적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유시민 선생님도 제가 만났던 많은 문과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관적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말하는 투가 비관적인 미래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런 좋은 미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야말로 진짜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양쪽 다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생각하는 지점이 한쪽으로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답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당장은 우울하고 다음에 당장 직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은 지난 200년간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일들이고 그때마다 우리 인간은 그걸 잘 헤쳐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 가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바로 상상의 가치로 해결을 해왔어요. 언제나. 어차피 나보다 기계가 더 잘하는데 그 기계랑 경쟁해봐야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네를 떠나는 거죠. 떠나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즉 인간의 상상의 영역으로 쭉 가왔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대부분의 그 산업 국가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1, 2차 산업의 인구가 줄면서 3차 산업이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3차 산업이 거의 90%에 가깝고 1, 2차 산업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 95%가 농민이었지만 지금은 여기 농민 계신가요?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3차 산업이 늘어났다는 뜻이 3차 산업이란 것이 바로 대부분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직업들이에요. 왜 우리는 오마카세에 가서 그 많은 돈을 쓸까요? 제가 어릴 때는 오마카세 안 갔거든요. 하루 3끼, 그러니까 그 식당은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지 가서 멋있게 뭐 사진 찍고 그런 데가 아니었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돈을 써야 한다는 믿음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만든 거죠. 왜 우리는 옷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죠? 옛날에는 한 사람당 옷이 몇 개 안 됐거든요. 지금은 1인당 거의 옷이 한 50개 정도 있잖아요. 50벌에서 100벌 정도? 옷을 매일같이 갈아야 입어야 한다는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미 인간은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기계가 우리의 직업을 뺏어갈 때마다 끝없이 새로운 상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은 답은 그냥 일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건 더 긴 논의가 필요해서 그래서 좀 생각을 잘 하면은 낙관적인 미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노동을 안 하게 된 것도 다행이잖아요. 19세기에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인간이 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말이나 소가 할 일을 해왔지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하는 시대로 가는 걸 못할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권력관계 문제라면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술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 문과가 잘못된. 아니 제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하면 정말 우리 모두 노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쪽 어두운 면에 눈을 두고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밝은 면을 보아왔던 분들의 기대 중에 일부라도 충족될 수 있었던 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진짜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없이는 싸우기 어려울 거고요. 지금은 정말로 마치 그 시민혁명이 있기 전에 원래 철학과 그 문학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쓰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에 대한 이론들이 당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그런 이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론을 이제 실제로 실현시키는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게 이제 뭐 자본주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의 극단적인 발전이 있는 이 시기에 그런 그 당시에 사회계약론을 썼던 그런 기분의 책들이 그러니까 방법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상을 얘기한 거고 사회학자들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새로운 우리의 체계, 새로운 사회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내고 서로 토론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래 그런 것들은 다 말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이제 기계가 다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부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그런 좀 미래 전망에 대한 이런 문과분들의 많은 저작과 그런 노력들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문과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말렸네. 자, 그럼 오늘이 합동 북콘서트인 만큼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김상욱 박사님 책을 읽고 과학에 빠진 분들의 도의적인 책임상 과학책을 한 권씩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작가들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민태기 박사님이 쓰신 판타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체역학의 역사를 다룬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그 책을 열어보시면 물리학의 그 역사를 그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책을 쓸 수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 당대의 문화와 그 당시에 나오는 과학자들의 5만 가지 네트워크들 보통은 한두 사람의 천재들만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그 책에서는 워낙 이분이 잡학 박사라 그런지 정말 여러분이 그 교과서 특히 이공계 분들은 교과서에서 봤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끼리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이 됐어? 당시의 인물 중심의 어떤 역사책이에요. 근데 물론 유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 드모르강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세요? 법칙?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런 게 수학 2 이런 데 나오거든요. 수학 2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밑에 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근데 수학책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왔던 그런 이름들이 몽땅 다 나와요. 총출연해요, 정말.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과학사 책이에요. 국내 저자가 쓴 책이니까 판타레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은 과학책 중에 추천할 만한 책들은 사실 제가 읽은 수준에서는 책에 다 인용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책 쓰면서 참고한 책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책 한 것만 꼽으라면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쓴 책 중에서 가끔씩 김상훈 선생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가 함께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의 이야기, 어떤 과학 이론이 나오게 된 경위, 그 백그라운드에 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 있어서 어떤 과학 이론의 발생사를 알게 해주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문과니까 그런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책에 인용한 이제 과학책 중에 E는 MC 제곱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책이 그런 면이 가장 강한 책이었어. 예, 특히 그 남자들이 이렇게 깔아뭉개했던 여성 물리학자들의 이제 공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오토한이라는 분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이름을 봤던 분인데 그분이 그 마이트너라는 리제 마이트너라는 그 동료 화학자의 그런 공적 이런 것들을 그렇게 리제 마이트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오토 한에 대해서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라늄이 분열되는
걸 처음 관찰한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원자폭탄까지 가는 건데 오토하는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옛날 동료였던 리제 마이트너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리제 마이트너는 뛰어난 학자였지만 여성이어서 차별을 받고 특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스웨덴에 코펜하겐에 가 있었죠. 그렇죠. 코펜하겐에 가 있는데 거기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리제 마이트너가 한참 계산한 다음에 우라늄이 쪼개진 것 같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걸 받고 오토한이 다시 실험을 해서 쪼개졌구나 이렇게 된 건데 노벨상을 주지 않거든요. 리제 마이트너는. 그래서 사실 그 과학의 특히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과학자로 언제나 나오는 그 사람이고요. 특히 리제 마이트너는 너무나 우수해서 당시 연구소에서 이제 그 오토한이 꼭 이 사람을 연구원으로 받아야겠다고 했을 때 온갖 이유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연구소엔 여성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유를 대냐면은 여자 화장실이 없다. 여자 화장실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정말 진짜 궁색하기. 그래서 결국은 받아주는데 화장실은 나가야 되고 지하를 쓰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홀대를 당하지만 사실 그 연구소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고 근데 안타깝지만 오펜하이머에 나오지 않거든요.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약간 지금 이렇게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 책은 그렇게 다른 물리학 책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이젠베르크라는 그 과학자로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실상 나치 당원이고 그 핵폭탄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했는지 이런 대목들 보면서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E는 MC 제곱이라는 이 에너지 방정식이죠. 질량 에너지 방정식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그 경위, 그 방정식의 전기예요. 그 책이. 저는 이렇게 발생사가 들어있는 과학책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그 잘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인용한 모든 책 중에 한 권을 딱 독자들에게 권한다면 그 책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만남이 어땠는지 오늘 북토크가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말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번 알쓸 신잡 때는 유시민 선생님이 과학 박사 하시죠. 사실 저는 유시민 쌤 만나면 언제나 너무 즐거워서 돌아가면 너무나 행복해서 한동안 되게 좋은 기운이 오래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오늘도 되게 재밌겠구나 기대가 된다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제가 잘 업이 안 되거든요. 이제 저를 업시키는 흔치 않은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오늘도 즐거웠고 이 책은 제가 책에 대해서 이제 평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정말 이제는 그 문과 쪽에도 우리 편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노력을 했지만 과학을 이렇게 알고 싶어서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알리는 이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특급 투수인 시민 쌤이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좀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그 책 쓰신다 그랬을 때. 그래서 너무나 좋은 그 책이고 또 이 책을 가지고 모인 자리니까 또 너무나 좋은 자리고 또 즐거운 자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학자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좋긴 하네요. 저는 이제 과학 나이트클럽의 그 1급 삐끼로서 아직 이 과학 나이트클럽의 맛을 모르는 분, 분위기를 모르는 분, 재미를 모르는 분들이 한번 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정도의 그런 역할은 이제 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놓였고요. 그리고 이제 김상우 선생님 만나서 뭐 사석에서 만나든 어떤 방송에서 만나든 늘 느끼는 거지만 아까 그 앞으로 미래 사회의 전망에 대해서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문학과 과학의 공통과제 같은 거죠. 그 얘기할 때 제일 길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책은 그런 쪽으로 한번 쓰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두 분 진행자들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거 라이브로 오늘 유튜브 중계했잖아요. 네네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책 많이 팔아주세요. 이 책도요.
네, 그럼 이것으로 유시민 김상욱 박사님과의 대담은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분이 좌우 통합보다 어렵다는 문과 대통합을 이루셨는데 그런 지적인 브로맨스 관계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두 분이 자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서로 지적 자극을 받아서 좋고 바다 출판사랑 돌백에는 출판 경영에 도움이 돼서 좋고 저희는 계속 같이 똑똑해져서 좋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지적 브로맨스가 계속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